이 책을 펼쳐든 여러분은 아마도 이런저런 고민과 불안을 느끼며 삶의 괴로움을 안고서 살아가고 있겠지요.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하는 것들은 또 왜 이리 많은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돌아보니 남은 것이 없다고 느껴지시나요? 삶의 괴로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아닌지요. 지금까지 내 인생은 대체 뭐였던 걸까? 타인의 가치관에 맞추려 할수록 삶은 더 피폐해진다. 여러분은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요? 우리는 내가 성공한 건지 실패한 건지를 판단해 보거나 나에게 점수를 매길 때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가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잣대로 자신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느끼는 괴로움은 있지도 않은 환상 속에서 타인의 가치관에 자신을 맞추려고 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모두들 좋다고 하니까, 모두 다 그렇게 하니까, 누구나 갖고 있으니까 라며 그 사람들을 따라하고 그에 맞춰 살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모두와 다른 인간인 내가 즐거울 리 없으니까요. 그런 감정으로 매일 삶이 우울한 사람이 편해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SNS를 멀리하는 일입니다. 업무상 멀리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인간관계를 생각하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도 SNS에서 얻는 정보를 무조건 믿거나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초에 온라인상의 정보는 어디까지 신뢰해야 좋을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맛있는 요리를 만들었다며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더라도 실제로는 보기만 예쁘고 맛은 별로일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정말로 그 사람이 만든 요리를 찍은 사진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인간 불신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저마다 타인에게 보이고 싶은 모습으로 크고 작은 연출과 편집을 거쳐 자신을 드러내지 않나요? 저는 과감히 페이스북을 그만뒀습니다. 처음에는 직장에서 모두가 페이스북을 하고 있어서 당연한 것처럼 저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글이나 사진을 올릴 때마다 동료들이 그 내용에 반응을 보여서 점차 마음 편히 사적인 내용을 올릴 수 없게 되더군요. 그 직장을 그만둔 현재는 더 이상 관계없는 사람들의 정보를 일일이 보고 알게 되는 것 자체가 번잡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런 SNS라면 그만두는 게 편합니다. 남들 다 하고 있는 SNS를 그만두다니 불편하지 않으세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언제나 네,
조금도 불편하지 않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연락이 필요할 때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전화로 이야기를 하면 되니까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SNS는 없는 것이 당연했고 또 아무런 불편함 없이 생활했습니다. 물론 편리하게 활용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겠지요. 다만 그것은 원하는 사람이 하면 될 뿐입니다. 모두가 하고 있다고 해서 나도 꼭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다른 사람의 행동을 기준 삼아 나의 행동을 결정하지 말 것. 친구들은 모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나만 실패자가 되긴 싫어. 이혼이라는 극히 개인적인 문제조차도 타인의 시선을 살피면서 행동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B 씨도 그랬습니다. 그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는데 아무리 심한 폭력과 폭언을 당하고 행동의 제약을 받아도 내 주변에는 아무도 이혼한 사람이 없어 라며 이혼을 선택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주위 친구들이 최소한 몸을 피해 어디 도망이라도 치라고 아무리 조언해도 다들 부부 사이가 좋은데 하며 남편과 같은 집에서 생활하기를 고집했고 결국에는 몸도 마음도 모두 지치고 심한 상처를 입어 진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물론 주위 사람들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내가 너무 멋대로인 건 아닐까? 나만 참으면 되는데 이런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B 씨의 주변 사람들은 남편에게서 폭력과 폭언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지요. 친구들 가운데 이혼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자신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결론은 전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실제로 폭력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타인과 똑같은 기준으로 이혼할지 말지를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남들이 하지 않으니 나도 하지 않겠다고 해야 할 일을 미루다가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B 씨처럼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 가면서 많은 일을 감내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똑같은 환경이 아닌 남과 나를 더 이상 같은 시선으로 보지 않는 일입니다. 타인이 참고 있다고 해서 나도 참아야 한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싫고 괴롭고 그만두고 싶다면 당신에게는 도망칠 권리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에서 도망치는 것도 당신이 할 수 있는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행동을 조금씩이라도 일상에서 실천해 보세요. 타인이 참고 있다고 해서 나도 참아야 한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맞지 않는 일이라면 그만둘 용기도 필요하다. 세상에는 나에게는 맞지 않는 일이라고 절실히 느끼면서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기업 금융회사에 취직한 C씨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대학 동기들 중에서도 초봉이 월등히 높아서 모두가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가 권유하고 싶은 투자처보다는 회사가 지시하는 고객에게 별로 수익이 나지 않는 투자처에 고객을 유도하지 않으면 할당된 목표 실적을 채우지 못할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 군데의 투자처에 고객의 자금을 장기간 예치해 두는 것보다 여러 곳의 투자처로 바꿔가며 자금을 회전시켜 수수료를 챙기는 편이 회사로서는 이익이 크다는 이유에서였지요. 고객에게서 당연히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든 잘 무마해 가면서 능숙하게 수수료를 받아 회사에 큰 돈을 벌어주는 것이 이 회사에서 출세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힘들다는 C씨에게 상사는 이상만 내세운다고 돈이 되나? 나도 이 과정을 거쳐 이 위치까지 올라왔어. 언제까지 학생처럼 굴 건가?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좀처럼 마음가짐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더 난 너무 불성실한 사람인가 봐 라고 자기 탓을 하며 마음이 병들어갔습니다. 밤에 제대로 잠도 이루지 못해 술과 수면 유도제를 찾았고 아침이면 출근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워 때때로 결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에서 나쁜 평가를 받게 되고 C씨는 완전히 자신감을 잃었지요. 이 사례에서 가장 좋은 문제 해결책은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아는 유명 대기업에 입사했다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인정하고 축 켜 세우는 실정이다 보니 C씨는 막상 퇴사할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변에서는 힘들어하는 C씨에게 의지가 너무 약해 빠진 거 아냐? 일에 그렇게 감정을 넣으면 어떡해? 라며 괴로움을 이해하기는커녕 질책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던졌습니다. 그는 사방이 온통 다 막힌 것 같다고 느꼈지요. 금융업계에서 성공하려면 회사에 이익이 되도록 자금을 움직일 줄도 알아야 한다. 고객에게는 불성실할지 몰라도 회사에 제대로 이익을 가져다 주고 인사고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진정한 최고의 금융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사고가 살아가는데 정답인지 오답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런 직업이 있고 그렇게 이익을 얻는다면 위법 행위가 아닙니다. 손해를 볼 것 같은 투자 안건도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서 이익을 창출해 내므로써 회사도 고객도 크게 만족시킬 수 있겠지요. 다만 여기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일이 C씨의 적성에는 전혀 맞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는 1년이 지나고 나서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1년 동안 참고 견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사고과 점수는 바닥을 쳤고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는 데만 2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일도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었지요. 어디까지나 가정에서 하는 말입니다만, 만약 C씨가 이 일은 나랑 안 맞아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나한테 조금 더 잘 맞는 일을 하자 라고 생각을 바꿔서 더 빨리 이직했더라면 아마도 그렇게까지 자존감을 상실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은 일을 억지로 계속하려고 애써도 어차피 언젠가는 파탄이 날 거라면 사고 전환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좀처럼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겠지만 이 사실을 머릿속 한 귀퉁이에 심어놓고 일상생활을 해보세요. 정말 필요할 때 떠오를지도 모르니까요. 정말로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다면 그 일은 나에게 맞지 않은 걸지도 모른다. 마지막 이야기. 후회는 경험하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다. 나는 할 수 없으며 사실은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주변 사람이 다 한다는 이유로 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고 싶은데 그것을 불가능한 일로 치부하고 포기하는 것도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원래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아는 것과 이건 무리라고 결정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노력을 해봤는데 역시 할 수 없었던 일이라면 깨끗이 포기할 수 있지만 분명 무리일 테니 어쩔 수가 없다는 생각으로 하고 싶은 것을 시도해보지도 않고 포기한 경우는 언제까지고 마음이 개운치 않습니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하고 각오를 굳혀 도전하는 행동을 여행 가서 뜨거운 온천에 들어갈지 말지 고민하는 일에 비유해 봅시다. 취씨는 보기만 해도 뜨거운 온천물에 도저히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았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고 탕에 들어갔습니다. 참고 들어갔지만 역시나 견디지 못하고 바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뜨거워서 나한테는 도저히 안 되겠어 라며 단념했지요. 반면에 H씨는 분명히 뜨거워서 못 들어갈 테니 나는 안 들어갈래. 쥐도 바로 나와버렸잖아.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냉정히 판단했으니 난 참 똑똑해. 불가능하다는 걸 아니까 들어가지 않는 거야. 이 온천 말고 약간 미지근한 탕을 찾는 게 좋겠어. 하고 지레 포기했습니다. H씨의 말은 얼핏 자신의 인내력을 객관적으로 바라본 뒤에 자신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도전을 피하기 위한 핑곗거리일 뿐입니다.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와 관계없이 G씨는 온천에 나온 후에 도전해 보았다는 만족감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거나 그 체험으로 느낀 감흥이 교훈으로 마음에 남았습니다. 반면에 H씨는 고생도 기쁨도 좌절도 감동도 느껴보지 못한 채 끝났기 때문에 이 온천에 관한 기억조차도 그다지 남지 않겠지요. 좋은 구실을 대며 미지근한 온천을 찾았던 H씨의 경우 당시에는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그 발끝만이라도 넣어볼 걸. 언제 또 갈 줄 모르는데 어떻게든 도전했더라면 좋았을 걸.
어쩌면 지씨와 달리 나는 들어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잖아 하고 묘한 후회가 마음에 싹 들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이라도 좋으니 핑계를 대며 스스로를 속이는 일부터 그만둬 보는 건 어떨까요?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앞뒤 재지 말고 일단 한번 해보자.